그리고 최근에 하락이라는 얘기도 많아지고 규제가 많아지잖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달라지긴 했지.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포지션이라고 했잖아요. 대응 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 진짜 이거 어려운 숙제인데요.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요즘에 강남 중심으로 그 고급 주택이라 많이 나오잖아요. 하이엔드라 그래서 오피스텔도 많이 나오고 100억이 넘는 주택이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이게 분양이 잘 되고 있는지 분양이 잘 된다 그러면 향후 이 시장은 어떨까? 하이엔드 어떻게 시장? 생각하시나요? 하이엔드 그쵸? 시장은 그들만의 리그 아닐까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메커니즘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렇죠. 수요도 작고요. 공급도 작고요. 그들만의 끼리 거래가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요. 예측할 필요도 없고요. 압구정도 마찬가지지만 돈 있는 사람들은 떨어지면 뭐 내가 더 버는데 뭐 이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런 분들 더 만나보는데 뭐 집값 좀 떨어지면 어때? 내가 더 벌어버리면 되지. 오르면은 그거 올라가지고 뭐 얼마 올랐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자산에 자신이 있는 거지. 그냥 매덕 오르고 내리고 일일비 하지 않겠다는 거지. 내가 집을 사서 올라. 뭐 30억, 50억 올라. 그럼 세금 내면 되고 오르면 오르는 거고. 나는 이게 좋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투자 관점이라기보다는 거 압구정이 좋아 그냥. 네, 압구정이 좋아. 한남동이 좋아. 여기 나의 커뮤니티가 다 있어. 나의 레벨이 이 정도야. 어떻게 보면 약간 신분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냥 그럼 아이유가 에트레노 그거 사가지고 나 한 10억 올랐으면 좋겠다. 한 50억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샀을까요? 그건 아니죠. 네. 그냥 프라이버시 좋고 고급이고 샀다가 나중에 오르면 또 팔아서 딴 데 가도 되고 나는 살기 좋아 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다른 시장이고 저는 이런 시장은 시장이 죽어도 부동산 시장이 설사 죽더라도 안 죽어요. 있는 사람들은 돈 더 벌어요. 우리 IMF 때 어떻게 했는데요. 우리 다 중소기업들 부도나고 막 서민들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부자들 건배사가 뭐였는데요. 지금 이대로 영원히 지금 이대로 영원히 이랬잖아. 왜? 금리가 올라가면서 최고 15% 20%까지 갑자기 올라온 적이 있었거든. IMF 때. 아니 현금은 남아도 오는데 20%면 그냥 은행에 넣어도 이자만 받아도 수익을 능가하는데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영원이지. 아파트 가격 떨어지지 줍줍하지 뭐 신났지. 그래서 지금 이대로 영원이니까 그때 유행어였다니까 진짜. 씁쓸한 현실이지. 그래서 그런 리그는 제가 볼 때는 경제가 어려워지고요. 네. 할수록 그분들한테는 기회가 더 많아져요. 못 사는 나라일수록 부자들은 더 잘 살잖아요. 같은 의사라도 미국의 의사들 잘 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평균이 전체적인 소득 수준이 높다는 거지. 물론 뭐 아주 일부 부자들 말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인도네시아 이런 데 가도 부자들, 태국 이런 데 부자들 얼마나 잘 살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본다면 이분들은 그들만의 리그이기 때문에 그냥 전혀 신경 써도 안 되고요. 정부가 강남 집값 잡겠다고 부자들 잡겠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강남 잡겠다고 두들겨 패니까 풍선 효과 생기면서 인천하고 뭐 동두천하고 다 올라 버렸잖아요. 네. 이런 게 잘못된 거지. 아니 제가 뭐 인천 분들 무시하는 건 아닌데 인천에 거주하시는 분들 잘 살면 되잖아요. 굳이 강남에 나는 꼭 강남 살아야 돼 뭐 이런 이유가 뭐가 있냐고. 능력이 되면 강남 가면 되고 그들만의 리그니까. 우리 일반적인 시장에 영향만 주지 마. 이 정도로 가야 된다고. 이걸 청담동의 가격이 오른다고 주변 아파트 가격이 막 올라갈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하이엔드 같은 경우에 일단 그 고급 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들 리그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요. 전혀 신경 쓸 필요 없고 면적도 80평, 100평 되는데 그들은 그들만 리그로 갈 것이다. 그렇죠. 그거는 뭐 경제가 좋아지든 나빠지든 간에 문제 없고 그냥 갈 것이다. 이걸 사회 이슈화하고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고급 주택은 그래요. 근데 우리가 요즘 보면은 또 고급 오피스텔이라 그래서 요즘에 하이엔드로 또 많이 분양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분양이 대단해요. 보면은 시청역 같은 경우 열기도 높죠. 엄청 높잖아요. 혹시 이 시장은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은 또 아까 얘기드렸던 100억대, 200억대 시장이 달라요. 여기는 또 오피스텔 시장이 또 다르잖아요. 저는 이거는 조금 주의가 이제 필요할 때가 됐다라고 봅니다. 주의가 왜? 필요하다? 풍선 효과의 영향이 좀 있었거든요. 주택 규제가 너무 심하고요.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 2020년, 2021년에 인기가 끌었던 게 오피스텔하고 생활용 숙박시설 같은 게 인기가 굉장히 끌었어. 왜? 대출이 나오니까. 대출 나오고 뭐 규제도 주택이 아니다 보니까 물론 오피스텔도 주택수 들어가고 이제 규제가 강화되긴 했지만 어떻게 됐든지 간에 대출도 나오고 상대적으로 규제가 좀 느슨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들어갔는데 이거는
완벽한 대체제가 아니잖아. 그리고 전혀 다른 시장도 아니고 그냥 아파트를 못 하니까 나는 투자하고 싶은데 돈을 벌고 싶은데 투자 심리가 살아있는데 이 길이 막히니까 다른 길을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대체제이기 때문에 완벽한 대체제도 아니고요. 어쩔 수 없는 대체제가 됐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달라지거나 규제가 더 들어오게 되면 이것도 영향을 받죠. 이 수요가 엄청나게 많지는 않거든요.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하고 싶어서 했는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이제 취득세도 들어가죠. 대출 규제 뭐 정부도 계속 눈여겨보고 있고요. 생숙 같은 경우도 지금 원래 생숙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냥 뭐 편법처럼 사용을 했고 정부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유예를 줬잖아요. 2년 내에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해라. 아니면 그 얘기가 뭐냐면 2년 후에 단속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너 확 해버릴 테니까 2년 내에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우리한테 허락을 받고 주택수에 들어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작년, 재작년 피도 붓고요. 뭐 괜찮았겠지만 이게 영원히 갈 수는 없으니까요. 투자하신 분들은 저는 적당히 치고 좀 적당히 빠졌으면 좋지 않을까.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생숙에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 지방마다 다르지만 좀 안 팔려가지고 좀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입주하고. 그래서 맞죠. 이게 완전히 아파트하고 다른 시장이기 때문에 그냥 좀 적당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숙 같은 경우에 뭐 도생 같은 경우에 뭐 작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 그럴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하이엔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랑 똑같이 만들어놨잖아요. 방 그렇죠. 3개, 방 2개. 아파트처럼. 예, 그게 만들어놨잖아요. 또 그 시장은 또 다른 시장이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이. 아파트 가서 사는 것도 좋지만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하이엔드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인프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입지도 좋고. 더 좋다. 아파트보다 더 좋다. 그래서 난 여기가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파트가 떨어지지 않는 한 대출도 되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제 조건이 아파트가 떨어지지 않으면이잖아요. 그렇죠. 전제 아파트가 더 올라가면. 그렇죠. 떨어지지 근데 그 않는. 전제 조건이 틀려져 버리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고요. 전제 조건이 틀려져서 혹시라도 아파트가 떨어지게 되면 뭐라 그래요? 충격을 좀 더 세게 받을 더 수 많이 있겠죠. 받죠. 아파트보다. 예. 왜? 자,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면 내가 여러 차례 아파트 2개 뭐 그런 하이엔드 오피스텔 2개 있다라고 하면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돼. 뭐부터 줄일까? 그리고 진짜 시장이 위축이 되면 투자를 하거나 실수요자들 해야 된다면 그래도 아파트를 하나 살까 이걸 하나 살까 생각해 보게 되면 전제 조건을 생각을 해야 돼요. 아파트가 계속 오른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이 전제 조건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하지 말라고는 안 해요. 필요하신 분들은 하셔도 돼요. 다만 전제 조건은 깨질 수도 있다. 상황이 물론 영원히 깨지지는 않지. 한 3년 5년 잘 버티면 되는데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왔을 때도 괜찮아. 나는 집이 하나도 없고 실거주로 살다가 오르면 땡큐고 설사 아파트가 떨어지도 뭐 어때? 나는 몇 년 잘 살다가 그만인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괜찮고요. 투자를 했는데 사이드로 몇 개 더 투자하신 분들은 시장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전제 조건이 틀릴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리스크란 게 그거잖아요. 발생했을 때 뭐 영원한 건 없으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주택시장에 침체가 왔을 때 3년이든 5년이든 뭐 대출 이자를 내든지 나는 이대로 갈 수 있어. 아니면 뭐 한 개 정도 정리하면 문제가 없어. 라는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다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 저는 그것만 주의하라는 거죠. 그럼 하이엔드 같은 경우에도 뭐 좋다, 안 좋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시장 자체가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상승장에 대한 그 정도는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바라고 투자한다 그랬으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리스크 관리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었고 뭐 우리가 뭐 한두 개 정도 갖고 있어. 필요해. 이 사람들은 뭐 굳이 또 그런 거를 또 그럼요. 뭘 고민해. 어떻게 될지 필요 없다. 모르는데. 우리가 지금 예측을 할 뿐이지 우리 예측은 언제든지 틀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하락이라는 얘기도 많아지고 규제가 많아지잖아요. 네. 분위기가 그러면서 조금 우리가 달라지긴 했지. 그렇죠. 네. 그러면서 우리가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이 포지션이라고 했잖아요. 대응 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진짜 이거 어려운 숙제인데요. 사실 답이 없잖아요. 분위기가 달라진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추석 지나고 거래 자체가 어려붙고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의 문제가 아니고 분위기는 달라졌거든요. 그러면 이게 일시적이냐, 뭐 앞으로 대세 상승이 되냐 하는데 사실 우리 지난 3년처럼 그렇게 2배, 3배 오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잖아. 여기서 2배, 3배 올라버리게 되면 어휴, 진짜 말도 못하죠. 이 감당이 큰일 나죠. 될까? 큰일 나죠. 강남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30억, 40억짜리가 2배 올라가지고 60억에 간다? 그러면 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마 저 같으면은 주택거래 허가제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허가 안 받으면은 팔지도 못하게 사지도 못하게 아예 그냥 막아버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일은 안 생길 것 같고요. 분위기는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좀 전략을 짜야 되는데 무주택자들, 1주택자들, 다주택자들 좀 다르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저는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요. 항상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너무 계산하지 마라. 집이 없는 게 리스크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샀는데 집값 떨어지면 어떡하죠? 나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아까도 똑같은 얘기죠. 네. 그러면 자 집을 안 사잖아요. 그러면 안 샀는데 집값이 올라. 그럼 어떻게? 또 멘붕이 오겠죠. 그렇죠. 안 샀는데 집값이 떨어져. 그럼 처음에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겠죠. 그 다음부터 또 고민에 빠지죠. 1년 후에 사야 될까? 2년 후에 사야 될까? 만약에 10억짜리 집이 8억까지 떨어졌어요. 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들어가죠. 절대 못 들어갑니다. 떨어지는 칼날 못 잡아요. 왜? 10억짜리가 8억으로 떨어지게 되면은요, 7억으로 떨어질 것 같은 공포감이 있어서 못 들어가고요. 7억으로 떨어지면 그만 맞잖아. 6억으로 떨어져. 이렇게 계속 기다려요. 그러면 7억에서 7억 5천으로 또 반등하잖아요. 그러면 심리가 어떻게 되냐면 7억에 샀어야 되는데. 그렇죠. 나 진짜 또 기다려. 또 8억 됐잖아요. 타이밍 놓쳤네. 왜 자기 유리한 것만 자꾸 해석을 하니까. 그래서 항상 기회를 못 잡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12억 될 때 사요. 물론 12억 될 때 샀는데 상승기가 되면 그게 15억이 될 수는 있겠죠. 항상 그게 메커니즘, 그게 심리예요. 지극히 정상이야. 그래서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요, 무주택자들 대부분 어떻게 집을 사냐면 집주인들이 왜 전세금 올려달라 그러잖아. 네. 나 더러워가지고 내가 집 사고 만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집 사가지고 그냥 하나 샀는데 집값이 올라. 그래서 내 집 마련하고 여윳돈이 생겨서 하나, 두 개 더 투자하신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대다수예요. 처음부터 계산해가지고 무주택인데 막 계산해가지고 나 여기 투자하고 이런 분들 잘 없거든요. 처음에는 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내 집 1주택은 저는 보험이 사고 안 나도 저는 보험금 참 아까운데 안 내도 보험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1주택은 안 오를 것 같기도 하고 오를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내 집만은 단 너무 아까 연끌 하듯이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신용대출은 좀 받지 마셔라. 적어도 신용대출 빼고요. 주택담보대출만 받는데 지금 LTV가 한 40% 나오면 그 정도만 하세요. LTV 40% 이내로. 그러면 내가 돈이 부족하다? 부족한 돈에 맞춰서 내가 예를 들어 한 3억이 있다라고 하면 서울만 고집하지 마시고요. 대출 좀 받아서 뭐 외곽에 사든 뭐 경주에 사든 내 집 마련하는 게 저는 1순위고요. 청약 조건이 좋아. 뭐 신혼부부 애가 신혼부부인데 애가 한 2명대. 그러면 신혼특공 가능성 높거든요. 그런 거는 사전 청약 물량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한번 해보셔도 돼, 진짜. 그리고 돈이 진짜 부족해. 생애 최초인데 돈이 부족해. 이런 분들은 살 수가 없잖아. 네. 그럼 청약이라도 도전해야지. 앞으로 좋은 물량들, 3기 신도시는 무조건 잡으세요. 진짜 신도시가 실패한 적이 없거든요. 입주할 때 좀 고생해요. 그 시기만 넘기면 탄탄대로기 때문에 아니 서울 가까운 택지에 인프라 좋지. 지하철역 생기지. 상가 좋아서 학군 좋지. 학교 옆에 있지. 아파트 새 아파트야. 아니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딨냐고. 서울에서는 찾아볼 수도 없는데 서울이 아니라는 거 빼고. 그래서 상기 신도시는 계속 청약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주택자들은 능력이 되면 그냥 하시고 나는 상기 신도시 잡고 싶은데 기다려야 되나? 능력이 되는데 굳이 기다리지 마시고요. 능력이 되면 내 집 마련하시고 기다렸다가 집값이 혹시라도 떨어지게 되면 그때 상기 신도시 분양권 또 뭐 나올 거잖아요. 규제도 좀 풀리고 네. 전매제한도 풀리고 그때 하나 더 사도 되는 거니까 가점 나는 20점인데 작년에 집을 팔아가지고 뭐 가점도 안 나와. 뭐 이런 분들은 너무 청약만 올인하지 마시고요. 내 집 마련 하시고 가점 조건이 좋으신 분들 아니면 뭐 신혼부부나 뭐 이런 분들은 청약 도전 자금이 부족하시는 분들 하시면 되고 1주택자들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1주택자들은 더 좋은 거로 갈아타는 상급지로 갈아타거나 아니면 꼭 팔아야 될 이유가 있을 때 뭐 남편이 부인이 뭐 퇴직을 하고 연소득이 안 나오는데 내가 아파트가 강남에 40평대 아파트가 있어. 뭐 애들이 결혼도 해야 되고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좀 줄여 나가서 그 돈을 가지고 좀 필요한데 쓰시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 목적이면 괜찮은데 제일 위험한 게 기님만의 얘기 들어보니까 집값이 좀 뭐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네. 집 하나 있는 거 팔고 현금 가지고 있다가 3년 후에 떨어지면 사야겠다. 와 이거 제일 위험합니다. 안 떨어지면 어떡할게요. 계속 무주택이면 괜찮아. 집이 안 있어 봤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 집이 하나 있는 사람들이 팔고 무주택이 되잖아요. 불안해서 미쳐. 정신 건강에 해로워요. 진짜 미쳐. 제가 자기 집 팔고요. 똑같은 자기 집을 1억 더 주고 사신 분을 두 분이나 봤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진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있는 분들은 너무 팔고 계산해서 떨어지면 사고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타이밍 못 잡아요. 진짜 불가능해요. 일단 1주택자들은 그냥 가지고 가라. 더 좋은 거 갈아탈 때만 갈아타라. 라는 말씀 꼭 드리고요. 다음에 혹시라도 지금이 이제 상승기 시작 아니잖아요. 네. 잘해야 상승기 마지막 정도기 때문에 혹시라도 몇 년 후에 기다렸다가
다시 또 상승장이 한번 조정이 되고 상승장이 오면 그때는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할 것도 있죠. 그 당은 종잣돈도 좀 모으고요. 하면 또 상기 신도시 같은 거 줍줍 해도 되고요. 저는 앞으로 기회 또 많이 있으리라고 봐요. 다주택자들은 생각을 해야 돼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혹시라도 나중에 넘어졌을 때 나가 3년, 5년 정도는 뭐 이자 내고 큰 문제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자금 계획 잘 세워야 되고요. 아니면 좀 옥석을 가릴 필요는 있겠죠. 내가 주택수가 너무 많으면 진짜 좋은 게 뭐고 순서 1, 2, 3, 4 해가지고 순서를 한번 정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뭐 떨어지거나 이런 상황 아니니까 순서를 정한 다음에 여차하면 아 내가 한 5채 있는데 한두 개는 정리해도 괜찮겠다라는 마음이 들면 저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은 다시 또 반등하거든요. 반등할 때 뭐 올해 내년 이렇게 한두 개 정리해서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또 공격적으로 하는 게 또 이득이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게 좋고요. 다주택자들이라고 또 다 팔아버리고 막 이러지 마시고 만약에 5주택자라면 한 2개 정도 이렇게 파는 그런 전략은 저는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집 사는 것에 대해서 들어가지 말고 그럼 미래 일단은 모르니까. 청약도 네. 그렇고 네. 우리가 만약에 뭐 나 3기 신도시 기다릴 거야 이런 게 아니고 3기 네. 신도시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또 꽤 많은 시간이 있어야 될 그럼요. 것이고 그때 시장이 또 모르는 시장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보다는 무주택자가 그러면 나의 투자금에 맞게 그렇죠. 나의 들어갈 수 있는 금액에 맞게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거고 1주택자라 그러면 어설프게 뭐 팔고 그러지 말고 그럼요. 일단 가져가면서 네. 정말 내가 나의 생활에 맞게 그렇죠. 나의 지금 상황에 맞게 하는 거지. 지금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게 네.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가지고 있는 거 그냥 당연한 우리가 거다. 넘어졌을 때 많이 다치지 않게만 리스크 관리를 하면 되는 거지. 거니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어쨌든 우리가 지금 무주택자한테 집을 사라 그러는데 한 채, 그러니까는 실거주는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1주택자를 팔게 만드는 그런 그럼 하면 그거는 안 되죠. 위험하다. 무주택자들도 도저히 돈이 없어. 그러면 못 하는 거니까. 그거는 청약을 하든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자기 상황에 맞춰서. 다만 무리는 하지 말라는 거죠.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주택이 있거나 정리할 부분이 있으면 옥석을 가리는 게 분명히 필요하다. 아니면 내가 능력이 돼. 난 종부세 한 뭐 3년 더 내도 되고, 뭐 재산세 내는 건 문제 없고, 뭐 상관없어. 임대사업자 등록돼 있고,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그리고 난 연소득도 충분해. 뭐 넘어져도 상관없어 하시는 분들은 가지고 가셔도 돼요. 장기적으로 또 우상향하니까. 근데 야 이게 넘어졌을 때 내가 좀 상처는 있을 것 같아라고 하면 이제 좀 정리를 하시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처음 이제 대선 이후 집값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이제 저희 실거주자 또 1주택 다주택자까지 정말 많은 얘기 해주셨는데요. 네. 이 긴 시간 동안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한번 인사해 주시죠. 굉장히 재밌게 촬영을 했고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는 판단하는데 그리고 제가 마지막 한번 당부히 말씀드리면 휘둘리지 마시고요. 저도 제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족장님도 마찬가지고요. 반드시 투자는 본인 관점에서 충분히 참고를 하되 냉정하게 여러 가지 정보를 받아들여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휘둘리지는 마시라는 말씀. 본인만의 기준을 반드시 세우시고요. 남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본인만의 기준을 세워서 꼭 성공하는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